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암이 왜 걸릴까 하는 거. 암이 주변에 갑자기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암이 걸리는가. 그런데 이 암 치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암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왜 암은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 또는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데 대한 최신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암이 너무 복잡한 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암이 뭐라고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암을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생성된 세포 덩어리. 이렇게 하면은 백혈병 같은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을 한다. 그리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 우리 몸의 정상 세포는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분열하고 또 죽어야 할 때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꼭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고 죽어야 할 세포는 꼭 죽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암은 이 두 가지가 망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망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간단히 요약한 것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암 유전자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암 억제 유전자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덩어리가 암을 만드는 거죠.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암 치료제로서 굉장히 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니까 최근이라고 해도 서기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제 한 20여 년 됐는데 2000년 이후로 신약 나오는 항암제는 거의 대부분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지만 정확하게 뭘 보고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 세포 분열을 세포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포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세포 분열 신호가 가는 경로이고요. 이게 좀 어렵게 영어로 적혀 있지만 사실 별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선이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 안쪽이고 세포막 바깥쪽인데 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용체의 중요한 역할은 세포 바깥에 있는 신호를 받아서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이 세포는 꼭 바깥에서 세포 분열 명령 신호를 받아야만 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명령 신호가 들어오면 이 신호는 쭉 내려와서 요 밑에는 세포 핵이 있습니다. 이 핵으로 전달돼서 핵에서 방어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과거에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그 왕성은 평양성이고 국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경은 저 여동성 쪽이고요. 그런데 수나라가 여동성을 공격하면은 거기 있는 방위 병력만으로는 잠깐밖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적의 침입을 왕성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평양선까지 어떻게 가장 빨리 신호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봉화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연기를 펴 봉화를 올리면 그 다음 봉우리에서 그 신호를 받아 또 연기를 올리고 또 신호를 올리고, 그래서 이 릴레이 한 다음에 최종 결과가 왕성에 도달해서 왕성에서 그 결과를 판정해서 전쟁이 났으니까 군대를 모집해서 거기에 방어해야겠다 하고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신호가 릴레이 될 때 여기서 들어온 신호가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중간에 봉화를 올리는 그 책임자가 꼭 그 명령을 완전히 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봉화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봉화대에 있는 이 책임자가 꿈을 꾸다가 외적의 침입에 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인지 사실인지 구별을 못하고 봉화를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짜 신호를 올리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봉화대에서는 진짜 외적의 침입에 온 자가 계속 봉화를 올리게 되고, 요 아래에서는 이제 세포 분열을 위한 이제 군대 모집과 이 무기 생산 이런 것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이 셀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원래는 여기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이게 활성화돼서 아래로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돌연변이 때문에 스스로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포 분열 신호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세포는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세포 분열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스스로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KRAS, RAF, MEC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 유전자고, 이런 것들을 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이름이 암 유전자라는 것이지 암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 분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분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들어가서 이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필요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 없이 많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약들은 다 뭐냐면 이 유전자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제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100% 암 유전자 억제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이런 그 AMG 510 같은 억제제를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프 같은 이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죠. 이 항암제는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이 암 유전자가 표적이 되고, 표적 항암제는 그 표적을 억제하는 거죠. 이 표적 억제제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런 이제 뭐 수십 종의 표적 항암제가 개발됐습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암 덩어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암 유전자의 그 필요 이상의 활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억제함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겠다. 이게 현대 항암제 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보면 이 암은 항암제로 해서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문제돼서 이거 기능을 못하게 막았으면 이거 신호가 여기서 차단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세포는 분열을 못할 것이죠. 실제로 이 약들은 이
과잉의 활성을 나타내는 이런 유전자들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이 약물이 적용된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한 그래프인데요. 이 세로축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그레션이라면 재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프리는 재발 없는 생존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월이고요. 여기서 항암제를 쓰고 난 다음에 약물을 처리하고 언제 재발하는가를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재발하고 나면 또 항암제 쓰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 재발한 환자는 그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암제가 또 나오려면 또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은 결국 환자의 사망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 서기 2000년 이전에 나온 화학 항암제입니다. 화학요법제라고 하는데요. 이 화학요법제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분열하는 세포에게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포 독이라는 거예요. 세포 독인데 이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는 암세포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사는 원리하고 암세포가 생존하는 원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암세포에만 선별적으로 독성을 나타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개발하는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분열하는 세포에 더 큰 독성을 가지는 약물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분열을 하는 세포를 더 잘 죽이는 약물을 개발해서 이렇게 이제 케모세라피 화학요법제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분열하는 세포만 선별적으로 사멸시키는 약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분열하지 않는 세포도 어느 정도 독성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는 암세포 말고도 분열한 세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 비하면은 뭐 0.1%도 안 되죠. 99.9% 분열하지 않고 0.1% 정도가 분열하는데 그 0.1% 세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봉합한다든지 또는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외부 환경에 그 침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이 모든 과정이 세포 분열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암제 이런 걸 복용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그 세포들도 암세포로 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작용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쭉 가서 한 12개월, 1년이 지나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암제를 써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1년 후에는 재발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항암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보통 이 그래프를 좀 더 정량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50%선에서 수평선을 긋고 이게 만나는 점을 수직선을 그어서 평균 값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 2000년 이전의 화학요법제는 50%가 재발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50% 재발하는데 약 한 12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재발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시켜서 결국 평균 수명을 6개월 이상 약 6개월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개월 정도 된 데 보면 표적 항암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은 다 그래프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이 환자들이 표적 항암제를 써도 결국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 바닥에 완전히 붙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 폐암 치료제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이레사라는 약이고, 이 그래프가 나온 것은 2010년, 약 10여 년 전입니다. 이 이후로 이보다 더 좋은 약들이 속속 개발이 됐지만, 그 더 좋은 약이라고 해도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 시간이 갔을 때 2년 이상 지났을 때 이 환자의 대부분이 재발하는 이런 경향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로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약회사 입장인데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는 대성공입니다. 이 표적 치료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 화학요법제보다 환자가 더 오래 살았거든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찌서 보면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상에서 이 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나온 후로 10여 년을 이 임상에 적용해서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드러난 거죠. 뭔가 하면 결국은 재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앞에서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원인이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고, 그 돌연변으로 인해서 기능이 너무 항진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분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 유전자가 가지는 그 필요 없이 많은 그 활성을 억제를 해주면 그럼 당연히 암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어야 되고, 이 환자는 암으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합리적으로 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꼭 맞는 약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정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망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암으로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는 평균 수명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거의 아직까지는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 원인을 찾아서 공략했는데도 실패했을까요? 그걸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은 이 보겔슈타인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보겔슈타인은 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낸 그 패러다임인데요. 이분은 이제 콜론 캔서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멀 에피텔리움은 정상 조직이고, 여기 아데노마라고 하는 거는 그 초기 암입니다. 보통 이 초기 암은 이 병원에서는 암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시노마가 되면 이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양성암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암이라고도, 이제 악성이라고 하면 조금 지나면 이게 악성이 되죠. 인베이전이나 메타스타스 되면 이게 이제 말기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멀 정상 조직이 이 초기암, 암, 말기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를 이 사람이 찾은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는 언제냐면 초기 암이 생성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요 암이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길 때,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 생길 때 이미 암은 발생이 있었어요. 그것이 초기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 유전자를 억제하게 돼서 암세포를 사멸시켜도 이 이후의 세포만 사멸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세포들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항암제에 전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있는 것, 이것이 암의 재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 암을 완치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항암제 전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 생성된 세포 덩어리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표적항암제 전략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을 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의 원리가 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기 때문에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를 개발해서 암을 치료하겠다. 이것이 현대적인 그 암 치료 전략이고, 그 결과로 보면은 재발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왜 재발을 막을 수 없었는지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바로 여기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병을 위한 초기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암은 발병에 있었고 그것이 악화되는 과정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세포의 삶과 죽음이 우리 생명체의 건강한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세포들이 죽어나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활발하게 죽어나가는 것은 그 소화관입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에 있는 점막, 식도, 위, 장, 이게 쭉 대장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우리 몸 안에는 있지만 외부하고 접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 안에 수많은 그 독소도 들어있고 또는 미생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은데, 그런 물질들이 우리 소화관을 다 접촉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화관의 표면에 있는 세포들은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유전 독성 때문에 유전자 손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손상이 많다는 얘기는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그 세포를 고쳐서 쓰지만, 특히 이 소화관에 있는 세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듭니다. 여기 이제 그 소화관 세포 중에 일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래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자주 말하는 그 줄기세포가 있는 거죠. 스템셀이 있고, 이쪽이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그 루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그 줄기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렇게 세포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프롤리퍼레이팅 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분열하는 곳입니다. 세포 숫자를 늘리는 곳이고요. 그럼 여기서 계속 분열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경계를 지나면 이제는 세포 숫자만 늘려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역할을 할 때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소화 효소도 분비해야 되고 영양분도 흡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분열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서는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약 열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열흘이면은 소화하는 표면은 세포는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거죠. 이제 여기 세포 분열과 사멸이 조화를 이루어져서 우리가 건강한 소화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장암은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여기서 분열하는 세포 여기 오면 분열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분열해서는 안 될 자리인 거죠.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 덩어리가 되면은, 근데 이게 죽어 나가기만 하면 그럼 마음에 안 들 텐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해서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상황에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장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썼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극히 떨어지게 되고,
특히 점막이 망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하고 식사하고 입 안에 있는 구강 점막이라든지 식도 점막 이런 점막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세포들은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열하는 세포를 죽여버리면 여기서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고 표적 항암제라고 해도 표적 항암제는 그 돌연변이 암 유전자의 기능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세포의 암 유전자도 똑같은 기능을 해요. 단지 돌연변이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를 쓰면은 이런 세포들이 분열할 때도 그 암 유전자 같이 억제돼서 분열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 분열은 못하게 되지만 이 세포는 죽어나가는 건 다 죽어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어나가는데 여기서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맨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피부를 한 겹 벗겨버린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서학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서 효소를 만든다든지 음식물 흡수하는 영양물질 흡수하는 이런 것들 전부 기능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암제를 썼을 때 바로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고 분열해서 안 된 세포 분열한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왜 암세포에서만 암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 돌연변이가 사실 발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 죽지 않아서 생성된 세포 덩어리에서 죽어야 할 세포가 어떤 세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암에서는 죽어야 할 세포는 이런 세포,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는 죽어야 할 세포인 겁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 이 세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세포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몸에서 생성돼도 없어져 버릴 이런 세포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암세포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바로 그것이 그 암의 이 멜리그넌, 그러니까 악성화에 직접 관여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날까요?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다 죽어야 할 세포는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은 정상 조직에 다 죽어나가고 없어지는데 암세포가 일단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세포에서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추가됐을 때 죽지 못하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돌연변이를 얻게 되고 결국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어떻게 해야지 죽을 수 있느냐?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죽어야 할 세포하고 살아야 될 세포를 구별을 해서 죽어야 할 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신비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는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 말고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몸에서는 다 찾아내서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확률은 우리 몸의 그 구조상 1억 분의 1 확률로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특정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킨다. 그럼 그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 확률은 1억 개의 세포가 한 번 분열을 하면, 그래서 2억 개가 될 때 그 중에 한 개는 반드시 그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암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질 동안에 특정 유전자,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세포는 60만 개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암이 안 걸렸잖아요. 60만 개의 세포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죽어야 할 세포로 분류돼서 다 죽었던 거예요.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개 곱하기 이 수천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키려고 발생했다가 죽어야 할 세포로 분리돼서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미 암세포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것만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전이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전이 암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망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고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느냐가 암의 완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가장 쉬운 것은 암세포를 끓는 물에 넣고 삶으면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암세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암세포만 죽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구별해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이 암 전공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는 사람이 하려고 했어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사람이 구별해서 이거를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그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 생명체의 신비로움 속에 암세포만을 구별해서 그것이 발견된 순간 즉시 제거하는 기전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암세포에서는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암 억제 유전자예요. 근데 암 억제 유전자 중에 어떤 것이 망가졌을 때 이제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암 억제 유전자 50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종류 가지고 이 수천 종류의 암 유전자에 의한 그 수많은 암을 방어하는데 이 중에서도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유전자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구별하는 유전자가 있고 바로 세포의 삶과 죽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암세포다. 이건 죽어야 된다고 꼬리뼈가 붙는 순간에 그 세포는 죽음의 운명이 부여된 겁니다. 또 이 세포는 정상세포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세포에게는 삶의 운명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운명을 부여하는 유전자가 있고 또 죽음의 운명에 부여된 세포에게 실제로 죽음을 내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선고가 된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전자들이 집행 과정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포에게 삶과 죽음의 운명을 부여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럼프3입니다. 이 유전자는 제가 유전자 발견은 1995년에 했고 이 유전자가 암을 억제한다고 하는 내용은 2002년에 밝혔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는 원리가 삶과 죽음을 판정하는 기능으로부터 암 억제 기능이 나온다. 즉 이 유전자가 그 삶과 죽음을 판정하지 못하면 이 많은 암 억제 유전자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죽어야 할 운명이 부여돼야 죽일 수가 있거든요. 운명을 부여를 못하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운명을 부여하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걸 밝힌 것은 2019년, 한 5년 전에 저희가 네이처에 이걸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럼프3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고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기능을 잃게 되고 이 유전자 기능을 잃은 것이 얼마나 다양한 암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럼프3 기능 저하가 폐암 발병의 최초의 원인이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셀에 2013년에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그림 생각나세요? 보겔슈타인 패러다임을 하는 거죠. 이 보겔슈타인 패러다임은 그 대장암에서 한 거예요. 대장암에서는 여기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서 그 로스 오브 APC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어지는 단계가 첫 단계예요. 이게 없어져서 암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폐암에서는 럼프3 인액티베이션, 이 럼프3 유전자의 기능 저하가 바로 이 단계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렁스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단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렁스 리액티베이션 크루셜 홀리드, 그러니까 결정적 초기 유전자다. 그러니까 암 폐암 발병 결정적 초기 인자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제 그 암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암 발병의 초기 인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인자가 암 정복의 이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도 앞에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안 되는 거거든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것은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세상에 지금까지 딱 2개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에서 이 APC 결손, 그리고 폐암에서 렁스3 인액티베이션. 근데 이거는 결손, 롭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렁스 인액티베이션 했지 않습니까? 이 2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로스 오브 렁스 APC는 APC가 그 유전적으로 결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기능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거나, 그러니까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폐암에서 이 렁스3는 인액티베이션이에요. 인액티베이션은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그 유전자 자체는 손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원상 복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사일런싱이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렁스3 사일런싱이라고 해도 사일런싱은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워주면 그러면 이 세포가 런캔서에서 이 암이 왜 죽지 못하고 살았는가, 예를 들면 온코진 액티베이션, 암 유전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은 이런 유전자는 죽어야 할 세포고, 그래서 죽음의 운명을 부여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못했냐면 여기서 렁스3가 앞에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야 할 세포에게 죽음의 운명을 부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암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이런 상황에서 암이 발생한 이후에 렁스3를 복구시켜주면, 그러면 렁스3는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에 죽음의 운명을 부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세포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여태까지 다른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하고 획기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암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유전자가 들어가 이 유전자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전자는 죽어야 할 세포에게 죽음의 운명만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 세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파출소 앞에 지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파출소에서 우리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수배범들은 그 앞에 들어갈 그 길을 피해가겠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바로 이걸 가지는 것들은 다 수배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렁스3를 원상 복구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방식은 우리 몸에 내재하는 그 원래 자연의 원천적인 힘을 불러일으켜서 생명의 근본 원리를 통해서 암을 죽이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렁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마치 고양이 목에 누가 가서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2019년에 렁스3가 삶과 죽음을 판정하는 암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걸 밝힌 그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할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스트릭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스트릭션 포인트는 줄여서 R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R 포인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원래는 군인들이 어떤 선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후퇴가 가능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에 이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R 포인트거든요. 바로 R 포인트는 이 세포에서는 비슷한 의미인데 삶과 죽음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이에요.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의 운명이 부여된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인데 이 리스트릭션 포인트의 파이오니어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렁스3가 삶과 죽음 운명을 결정하는 이 리스트릭션 포인트를 지배하는 인자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렁스3가 그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암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이게 약 300편의 논문을 요약한 결과인데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릴 때가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아마 1000편도 넘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경향은 뭐 크게 변치는 않을 텐데요. 폐암의 경우는 72%,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72명의 환자에서 렁스3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그 4분의 3에 이르는 환자는 렁스3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광암 또는 담도암, 간암, 췌장암 뭐 이런 등등 그 메이저 암에서 렁스3의 기능 저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렁스3를 그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의 뭐 전체 암의 50%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렁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굉장히 고생해서 찾아놓고 보니까 너무 흔한 물질인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물질을 검색하면은 검색하면 다 자기가 목표하는 물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개발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어떤 효능이 있는 물질을 찾아놓고 보면 그 물질이 독성도 꼭 있어요. 그래서 독성을 낮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독성을 낮춰놓고 보면은 효능도 같이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을 특히 항암제 개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그 약이 좀 지저분해야 효과가 있다,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게 공공연하게 말하진 않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효과하고 부작용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B3는 그 효과는 약했어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런데 이거는 독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성이 있는 부작용이 많은 약은 세상에 많은데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장기간 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암을 예방하는 데 쓰려면은 독성이 전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걸리지도 않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약을 미리 복용한다는 것은 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방까지 하려면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세상에 몇 개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비타민 B3입니다. 근데 비타민 B3가 렁스3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찾아서 저는 이게 그 렁스3를 활성화시키는 효율이 5%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의 아주 약한 부분밖에 활성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정말 이런 렁스3 활성화 효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 처음에 이게 2011년에 한 건데 동물의 방광암을 일으키고 그 방광암을 가진 동물의 비타민 B3를 공급해 줬더니 이 동물에서 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 처음에 이 암을 일으킬 때 뭔가 발암 물질을 여기다가 안 준 거 아닌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어느 쪽 비타민 B3를 줬다고 암이 없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이 보는 데서 혹시 혼자 하면 실수할까봐. 근데 확실히 발암 물질도 다 들어갔고 암이 생성된 것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비타민 B3를 줬는데 그 암이 다 줄어든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효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다 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리학교실에 이 똑같은 실험을 간암으로 의뢰됐어요. 간암을 동물 간암 모델을 만들어서 이 비타민 B3를 준 거죠. 이 간암 동물 모델을 만드는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게 DEN이라는 물질입니다. DEN 쓰면 이렇게 이제 암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이제 발암 물질만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죽기 직전이고요. 암덩어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암이 상당한 초기에서 중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암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B3를 주면 거의 깨끗해요. 뭐 40% 정도는 발암 물질을 안 준 것처럼 되고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여기 가장 좋은 보다 이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암 치료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타민 B3가 럼스3를 활성화시키는 활성은 비록 약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 효과가 있으면 미리 복용하면 예방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첫째는 잘 믿지를 않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런 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도 그런 게 있다 그렇다고 하고 비타민 D도 그렇다고 하고 또 무슨 어떤 식물의 추출물도 그렇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용량이 사실은 동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용량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는 용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 실험에서 하는 효과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뭐 2년, 3년 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량을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써가지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실험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만 다른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독성이 없는 물질로서 그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동물 실험은 많이 돼 있지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게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이게 관련된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항진시켜서 그래서 암을 치료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은 그 과거에 표적 치료제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원인이 되는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이 전략하고 이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이유가 되는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이 전략하고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을 보는 시각은 지금은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최초로 이런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서를 받고 여기 이제 비타민 B3가 암 예방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특허도 그때 획득했어요. 이 특허는 사실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 B3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이 배석철이 처음으로 발견했다 하는 이제 기념의 의미로 제가 이제 특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유전자를 발견한 거는 1995년이고 이 럼스 유전자 발견이고요. 이 럼스 유전자가 암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밝힌 것은 200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조절도 검색하고 그다음에 기전도 밝히고 그리고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 결과가 종료된 건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의
계획서를 승인받은 시장 2024년에 종료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비타민 B3로 폐암 치료 효과 임상 시험을 했는데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폐암이거든요. 폐암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KRAS하고 EGFR이 있습니다. 아까 그 EGFR 그 맨 처음에 그 암 유전자 릴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을 관통하는 수용체가 있다고 했죠. 그 수용체는 세포 밖에서 오는 세포 분열 신호를 받아서 세포 안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바로 그 종류 하나가 EGFR입니다. 그러니까 EGFR에 돌연변이가 들어가면은 세포 밖에서 분열 신호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안쪽에서 가짜 신호를 발생하는 이제 그런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이 KRAS하고 EGFR은 폐암의 양대 돌연변이 암 유전자인데 참 신기하게도 KRAS 돌연변이는 남자에게 많고 EGFR 돌연변이 여자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 110명, 남성은 40명, 여성 70명으로 해서 55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한쪽은 기존에 쓴 EGFR 억제제,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하게 쓴 그 1회사라는 아까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1회사만 쓴 경우 55명, 그 다음에 나머지 55명은 1회사 플러스 비타민 B3 하루 1g 이렇게 나눠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비타민 B3의 폐암치 임상시험 결과인데 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빨간색 선은 1회사만 쓴 경우에 이 환자의 그 서바이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기간 관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본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오버롤 서바이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언제 재발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다 사망한 시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1회사 표적항암제만 쓴 경우 66개 72개월 이게 지금 5년이 되면은 대부분 사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색 그래프는 그 1회사하고 비타민 B3를 같이 쓴 환자입니다. 보시면 여기 좀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한 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50%에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30개월에서 43개월로 이동한 걸 보세요. 평균 수명이 13개월 증가한 겁니다. 이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 그 자체로 그 환자 수명을 그 증가시키는 것은 약 6개월에서 최대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표적 항암제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보통 한 1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뭘 말하냐면 거기에서 추가로 13개월을 비타민 B3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그 항암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용 치료라든지 다른 다양한 항암제를 섞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항암제의 효과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증가된 수명 연장 효과는 2, 3개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간단한 비타민 B3를 복용함으로 해서 13개월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항암제가 가지고 있던 수명 연장 한계를 돌파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 위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1회사만 썼던 환자는 거의 90% 사망하고 있지만 비타민 B3를 복용 환자는 여기 약 48개월 이후부터는 그래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룹의 환자는 그래프가 이미 수평이 됐기 때문에 암이 치료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표적항암제들은 거의 대부분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타민 B3는 표적항암제하고 같이 썼을 때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죠. 이게 이제 결론이 하루 1g의 비타민 B3를 경구 복용해서 표적 치료를 받는 폐암 환자 기대 수명을 1년 이상 늘리고 사망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게 임상시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발표된 논문이고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